안타깝지만 특히 50세 전후로 폐경을 겪는 여성분들은 뼈가 녹아내리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특히 뼈 건강을 위해 우유부터 찾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런 분들이 뼈 건강 때문에 우유를 억지로 마셔봤자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습니다. 한번 주저앉으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혹시 요즘 자리에서 일어설 때마다 무릎에서 삐걱 소리가 나시나요? 예전보다 등이 눈에 띄게 굽은 것 같다는 소리도 듣고 몇 년 사이에 키까지 줄어든 것 같다면 골다공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나중엔 고관절이나 척추뼈까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한번 주저앉으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노년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죠. 실제로 한국은 골다공증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50대 이상 10명 중 2명이 골다공증 환자입니다. 이로 인한 골절 환자는 지난 20년간 3배 이상 늘었고요. 그래서 다들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챙겨 드시죠. 우유도 마시고 멸치도 챙겨 드실 겁니다. 영양제로 칼슘제도 드셔보셨을 테고요. 그런데 혹시 그동안 뼈에 좋다는 걸 다 챙겨 먹어봤지만 큰 효과를 못 보시지는 않았나요? 또 먹으면 속만 더부룩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전혀 내 몸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칼슘을 섭취하셨을 수 있습니다. 우유처럼 칼슘 함량이 높다고 소문난 음식만 드신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유를 마시면 내 몸에 들어오는 칼슘 흡수율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던 거죠. 흡수율뿐만 아니라 애초에 내 몸의 상태와 체질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한테 필요한 음식은 따로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우유보다 칼슘이 훨씬 많고 흡수율까지 좋은 음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칼슘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내 몸의 상태와 체질별로 맞춰서 각각 최적의 칼슘 흡수 음식과 먹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각각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실제 집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찾아드리는 30년차 체질 전문 한의사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조용한 뼈도둑, 골다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를 위해 칼슘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자, 본격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스스로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 뼈는 얼마나 건강한지 간단히 알아볼 수 있도록 골다공증 신호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나는 몇 가지나 해당하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첫째, 몇 년 사이에 키가 2cm 이상 줄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키가 조금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유독 몇 년 사이에 갑자기 키가 줄어든 것 같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척추뼈가 약해져서 내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다는 뜻일 수 있거든요. 만약 눈에 띄는 키 변화를 느낀다면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뼈 건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등이 예전보다 굽고 어깨가 둥글게 말립니다. 보통 등이 굽으면 나이가 들어서 혹은 자세가 나빠서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무조건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골감소증으로 척추의 뼈 밀도가 낮아지면서 등이 굽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골감소증이 시작되는 50세 이후라면 한 번쯤 병원을 찾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별다른 이유 없이 등이나 허리에 뻐근한 통증이 계속됩니다. 등이나 허리 통증은 보통 근육통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미세한 압박골절이 통증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바닥에 떨어진 펜을 줍거나 머리를 감는 사소한 동작에도 허리를 삐끗하기 쉬운데 뼈가 약해지면 이런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통증이라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통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넷째,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난다. 갑자기 근육이 뒤틀리는 극심한 통증에 자다 깨부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렇게 수면 중에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것을 보면 보통 혈액순환 문제가 많은데요. 하지만 혈액 속 칼슘 농도가 낮아져도 근육 경련이 쉽게 일어나거든요. 종아리 쥐는 칼슘 부족을 알리는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다섯째, 손톱이 쉽게 부러지고 세로줄이 생긴다. 우리 손톱은요, 뼈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작은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뼈를 구성하는 성분과 손톱 성분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뼈가 약해지면 손톱도 함께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손톱이 예전과 다르게 얇아지고 약해진 것 같다면 뼈 건강이 안 좋다는 의미일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자,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셨나요? 만약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뼈는 이미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멀쩡하던 우리 뼈가 왜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최대 골량의 감소 때문입니다. 우리 뼈는 30대 초반에 가장 단단한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걸 바로 최대 골량이라고 합니다. 30대 초반 이후로는 노화로 인해서 뼈의 양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안타깝지만 특히 50세 전후로 폐경을 겪는 여성분들은 최대 골량이 더 빨리 줄어듭니다. 원래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이 뼈가 줄어드는 걸 막고 뼈가 튼튼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폐경으로 인해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 뼈가 녹아내리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관련 연구를 보면요. 폐경 초기 3년에서 5년간은 연간 최대 3에서 5%까지 골 소실이 일어나며 평상 최대 골량의 3분의 1가량 손실로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뼈가 파괴되고 골량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뼈에 저장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도 점점 빨라집니다. 심지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우리 몸의 칼슘 흡수율도 저하돼서 결국 나이가 들면 뼈는 계속 약해져 가는데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칼슘 공급은 점점 더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대다수 분들은 칼슘 섭취가 부족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의 칼슘 권장 섭취량은 하루 700mg입니다. 하지만 실제 평균 섭취량은 고작 권장량의 70% 정도 수준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엔 권장량의 절반도 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칼슘 보충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잘못된 정보 때문에 헛수고를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실수가 바로 우유와 시금치입니다. 특히 뼈 건강을 위해 우유부터 찾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물론 우유가 칼슘 함유량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유는 뼈 건강이라는 공식이 모두에게 통하는 건 아닙니다. 우유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하는 분들 많으시죠? 한국인 상당수는 유당 불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유의 유당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시기만 하면 속이 좀 부글거리거나 설사를 하기 쉽습니다. 이런 분들이 뼈 건강 때문에 우유를 억지로 마셔봤자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습니다. 설사를 자주 하게 되면 배변을 통해 몸 안에 칼슘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채소 중에 칼슘이 왕으로 알려진 시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금치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100g당 칼슘 함량이 50에서 60mg 수준으로 채소 중에서는 많은 편입니다. 동시에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수산 성분 또한 아주 풍부합니다. 즉 시금치에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수산 성분 때문에 우리 몸이 칼슘을 흡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시금치에 든 칼슘의 체내 흡수율은 고작 5%에 불과합니다. 시금치를 먹어도 칼슘의 대부분이 흡수되지 않고 배설되는 거죠. 그럼 음식으로 먹기는 이래저래 번거로우니까 그냥 칼슘 영양제로 먹는 건 어떨까요? 이것도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먹는 칼슘은 땅에 물이 서서히 스며드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영양소와 함께 천천히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몸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죠. 그런데 칼슘 영양제는 홍수와 같습니다. 고용량의 칼슘을 한 번에 혈액 속으로 쏟아붓거든요. 우리 몸은 갑자기 밀려 들어온 칼슘을 다 뼈로 보내지 못합니다. 그럼 남은 칼슘이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혈관 석회화라고 합니다. 실제로 2018년에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논문을 보면요. 칼슘을 먹으면 심장질환 위험이 커진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칼슘제가 혈관 석회화를 유발해서 심근경색 발생 가능성을 무려 30%나 높인다는 겁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다가 생명과 직결된 심장혈관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결론적으로 칼슘은 영양제가 아닌 식품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칼슘 섭취의 핵심은 함량이 아니라 흡수율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칼슘 음식을 드셔도 우리 몸이 흡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뼈로 가는 칼슘을 공급하는 음식은 없을까요? 함량은 조금 낮더라도 흡수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음식들이 있는데요. 바로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채소입니다. 이 채소들은 4개의 꽃잎이 십자 형태로 배열되어 있어서 십자화과 채소라고도 부르는데요. 십자화과 채소는 칼슘 흡수율이 무려 50%에서 60%에 달합니다. 이런 채소들에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수산 성분이 거의 없거든요. 즉 먹으면 절반 이상이 우리 몸속에 흡수되는 겁니다. 아까 시금치 흡수율이 5%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십자화 채소는 흡수율이 시금치의 10배 이상 높으니 칼슘 함량이 좀 적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은 훨씬 많은 거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60대 여성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유당불내증이 있으신데도 유제품을 통해서 칼슘을 챙기려고 노력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제품은 끊으시고 대신 양배추나 K를 드셔보시라고 했는데요. 1년 뒤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골밀도가 눈에 띄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오늘부터 식탁에 이 채소들을 꼭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은 모두 살짝 쪄서 드시거나 올리브오일에 가볍게 볶아 드시면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질긴 섬유질이 파괴되면서 칼슘이 더 쉽게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부드러워지거든요. 또 이 채소들에는 비타민 A,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많은데 이런 지용성 비타민은 올리브유 같은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훨씬 더 잘 일어납니다. 이쯤에서 칼슘 흡수를 돕는 든든한 지원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에 꼭 필요한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해 주거든요. 그래서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충분한 칼슘을 먹더라도 소장에서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뼈로 보낼 수 있는 칼슘이 줄어드는 겁니다. 참고로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흡수하는 게 가장 좋지만 표고버섯, 연어,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와 견과류에도 풍부합니다. 두 번째, 마그네슘은 흡수된 칼슘을 뼈까지 옮기는 운반책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고 칼슘의 혈중 농도까지 적절하게 조절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에 제대로 저장되지 못하고 오히려 체외로 배출되어 뼈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역시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와 견과류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비타민 K는 뼈에 칼슘이 착 붙게 만드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비타민 K는 뼈의 구조 단백질을 활성화하는데요. 칼슘이 뼈 단백질과 결합해 단단한 뼈 조직을 형성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이 혈관에 쌓일 위험이 커지고 뼈로 칼슘이 제대로 못 가서 골밀도도 낮아집니다. 비타민 K는 케일, 브로콜리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는 뼈의 뼈대인 콜라겐 합성에 필수입니다. 콜라겐은 철골 구조물처럼 뼈의 탄성과 기본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칼슘 등 미네랄이 접착돼 단단한 뼈가 완성되거든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콜라겐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 뼈 자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칼슘 흡수 방해의 첫 번째는 바로 나트륨, 즉 짠 음식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나트륨이 빠져나가는데요. 이때 나트륨이 혼자 배출되는 게 아니라 칼슘까지 함께 끌고 나가버립니다. 우리 몸에 나트륨이 많을수록 빠져나가는 칼슘 양도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칼슘 흡수 방해의 두 번째는 인입니다. 인 역시 너무 많이 먹으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에서 칼슘을 빼내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는 장내에서 인산칼슘 형태로 결합하게 되는데 인산칼슘은 대변으로 다 배출되거든요. 보통 이는 탄산음료나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세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칼슘은 원래 소변을 통해 일정 부분이 배출되는데 카페인같이 이뇨작용이 강한 성분을 먹으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칼슘이 빠져나가는 양이 많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술과 담배, 이건 칼슘에게 최악의 조합입니다. 술과 담배는 뼈를 만드는 세포의 기능을 직접 억제할 뿐만 아니라 칼슘 흡수도 방해하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건강에 나쁜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뼈 건강의 기본 원리는 모두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뼈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은 뭘까요? 칼슘 흡수만 따진다면 우유보다 뱅어포 같은 것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아까 칼슘이 많은 대표적인 식품으로 여러 녹색 채소를 추천해드렸지만 사실 그거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타고난 체질이 달라서 본인에게 맞는 음식도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상의학에서는 본인에게 더 알맞은 음식을 먹기 위해 사람을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이렇게 4가지 체질로 나누는데요. 음식 또한 고유 따뜻하고 차가운 성질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드린 뼈 건강을 위한 칼슘 섭취 역시 이 체질 궁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부작용 없이 효과를 100배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각자의 체질에 맞는 뼈 건강을 위한 칼슘 흡수의 최적의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체질을 유추해보면서 잘 들어보세요. 본인의 체질이 궁금하시면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제 채널에 있는 스스로 체질을 어느 정도 자기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올려놓았으니 이 영상을 보시고 체질 자가 진단 영상을 참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가 진단 영상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달아두겠습니다. 내 뼈를 살리는 체질별
맞춤 식단. 첫 번째는 소양입니다. 소양이는 몸에 열이 많습니다. 특히 상체로 열이 쉽게 뜨는 체질이죠. 또 소화력은 좋지만 뼈를 주관하는 신장 기능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몸의 열을 내려주고 약한 신장의 기운을 보강해주는 찬 성질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런 찬 성질을 가지면서 칼슘 함량까지 높은 식품 중에는 참깨, 검정깨, 참나물, 비눗나물, 브로콜리 등과 홍합, 가리비를 제외한 각종 조개가 있습니다. 특히 검정깨는 신장의 기운을 돕는 대표적인 식품이라 소양인의 약점을 정확히 보완해주는 동시에 뼈 건강에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태음인은 담백하면서 영양가 높은 음식이 잘 맞는데요. 태음인은 간 기능은 좋지만 폐가 약합니다.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 즉 습이 쌓이기 쉬운 체질입니다. 그래서 순환이 잘 안 되기 쉽죠. 그래서 기혈순환을 돕고 몸의 습기를 빼주는 음식들이 좋습니다. 이런 태음인 체질에 딱 맞으면서 칼슘 함량까지 높은 식품들은 콩, 두부, 그리고 무청, 시래기입니다. 각각 따로 먹어도 좋은 식품이지만 저는 된장국 레시피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된장국에는 두부만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무청, 시래기까지 넉넉히 넣어주는 거예요. 무청은 바로 넣으면 질기기 때문에 미리 충분히 불려서 먹기 좋게 찢어서 넣어주시고요. 또 된장국을 끓일 때 멸치보다는 무 하나만 사용해서 깔끔하게 육수를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멸치는 소민 식품입니다. 이렇게 무로 깔끔하게 육수를 내서 무청과 두부를 듬뿍 넣은 된장국은 태음인의 뼈 건강과 기혈 순환까지 신경 쓴 레시피라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 소민은요. 한마디로 속이 찬 사람입니다. 소화기가 약하고 몸이 차죠. 그래서 조금만 찬 음식을 먹어도 탈이 나기 쉽습니다. 소화가 잘 되면서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소민에게 최고의 칼슘 음식은 단연 멸치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성질의 채소인 쑥과 깻잎도 아주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셨던 60대 여성분이 소민 체질이셨는데요. 그걸 모르고 계속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매일 찬 우유를 드신 거예요. 우유는 소민에게 맞지도 않고 차게 먹는 건 더더욱 안 좋은데 이걸 매일매일 꾸준히 드신 거죠. 그래서 늘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가 잦아서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제가 우유 대신 쑥차를 권해드렸습니다. 이때 제가 알려드린 쑥차 레시피가 있는데요. 우선 쑥차를 내릴 때 이왕이면 생쑥이 좋습니다. 쑥철이 지났으면 건조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드는 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끓는 물에 쑥과 함께 대추와 생강을 넣은 다음에 불을 약한 불로 줄여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그리고 불을 끄고 3에서 5분 정도 더 우리면 물에 향긋한 쑥향과 함께 여러 좋은 성분이 잘 우러납니다. 마실 때는 쑥잎이나 건더기는 다 건져내시고 맑은 차만 마시면 되는데요. 소민은 속이 찬 체질인 만큼 쑥차도 따뜻할 때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쑥차만 드시기 힘드시면 꿀을 한 스푼만 넣어서 드셔도 더 좋습니다. 꿀과 대추, 생강 모두 소민의 찬 기운을 보강해주는 식품입니다. 쑥은 뼈 건강에도 좋아서 수시로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몸의 활력이 살아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자세한 쑥에 대한 내용은 제 채널에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뼈 건강과 칼슘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핵심만 정리하자면 칼슘은 양보다 흡수량이 훨씬 더 중요하다. 칼슘제보다는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음식은 사람마다 다르다입니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칼슘의 대표 식품인 우유. 모두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품이지만 소화기가 찬 소민에게는 아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내 몸과 음식의 관계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혹시 내가 내 몸에 안 맞는 음식을 먹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몸이 보내는 불편한 신호를 그저 나이 탓으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찬 음식이 안 맞으니 소민이구나. 나는 찬 음식이 잘 맞으니 소양인이구나. 이런 식으로 단정하는 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정확히 체질을 알아보려면 식품뿐만 아니라 평소 생활 습관이나 생김새, 성격, 소대변, 땀을 흘리고 느껴지는 반응 등 생리적 특징까지 확인해야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체질은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내 진짜 체질은 무엇일까? 나에게 꼭 맞는 음식과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죠? 제가 저희 채널에 어느 정도 스스로 자가진단할 수 있게 알려드리는 영상을 올려두었습니다. 하단 고정 댓글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걸 보고서 어느 정도 음식을 스스로 가려 드시면 내 맞춤 건강에 지금보다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뼈 건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어떤 증상이 있으신지 남겨주시면 댓글로 답변 드리거나 제가 틈틈이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37 전문 한의사 김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